안녕 아이들. 자, 오늘도 이어서 이제 9강부터 진도를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이걸 촬영하는 날짜는 4월 22일이고 오늘이 이제 2주차가 끝나는 날이고 다음이 4월 24일에는 우리 첫 번째 모의고사가 있는 날인데 이번에 어떻게 모의고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좀 걱정이 많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자, 오늘은 그럼 9강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과 문화의 새 경향이라는 단어를 보고 수능 특강 페이지로는 70페이지에 있고 역시 나눠준 자료 한 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9강 조선 후기 사회 변동과 문화의 새 경향이라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은 이제 조선 후기 우리 8강에서 조선 후기 정치를 봤다면 9강은 조선 후기의 경제, 사회, 문화를 볼 텐데 그래서 내용이 딱딱 나눠져 있어요. 경제. 근데 경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름이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이라고 될 거고 사회. 사회는 소단원의 명칭이 사회의 변화, 조선 후기 사회 변화라고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사상인데 제목은 실학의 발전과 새로운 사상의 등장이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은 조선 후기 문화. 그래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실질상으로는 이제 보통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눈다고요. 조선 전기는 흔히 시대 부분으로 근세라고 부르고 조선 후기는 뭔가 근대가 태동 나타나려고 한다. 근대 태동기라고 본다고 했는데 그 근대 태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정치보다는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신분제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사상의 등장이라는 문화면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 9강의 내용이 많이 중요합니다. 앞서 봤던 8강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은 세금 제도의 변화, 조세의 변화고 수치체제 개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영조와 정조를 중심으로 한 탕평 정치가 핵심이었다면 조선 후기는 다 중요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볼 필요가 있고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은 목표는 20분 내에 경제와 사회를 다 보고 나서 동영상을 끊고 다시 20분 동안 사상과 문화를 보는 건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품화폐 경제 발달. 자, 경제를 볼 텐데 경제는 농업이 있고요, 수공업이 있고요, 광업이 있고요, 상업이 있고 마지막 대무역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농업을 강조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농업부터 먼저 볼 거고요. 수공업, 광업 그리고 가장 큰 변화인 상업을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농업부터 보면 모내기가 발달하게 됩니다. 모내기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모내기 뭐예요? 한자어로는 이양법이라고 하죠. 모판에서 조그마한 벼를 기르다가 나중에 실제로 생장시킬 논으로 땅으로 옮겨 심는 농법을 모내기법이라고 하고 그 이전에는 직화법이라고 해서 실제 키우게 될 논에다가 땅에다가 직접 키우는 방법이 있었는데 고려 말부터 이 이양법, 모내기법이 들어왔지만 막대한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려 말에는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조선 초기에도 반대를 하다가 조선 후기 이 수리시설, 저수지, 보와 같은 저수지와 보와 같은 수리시설이 발전하면서 이제 모내기법이 조선 후기 확산되게 됩니다. 이 모내기법이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모작이에요. 한 땅에서 2가지 농산물을 짓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벼와 보리의 이모작과 같은. 왜냐면 계속 그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땅이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겨울부터 봄까지는 보리를 기르다가 늦은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벼를 기르는 이모작이 나타나게 되고 생산량이 늘겠네. 먹고 살기 더 좋아지겠죠. 더 큰 변화는 뭐냐면 농사 지으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에요. 잡초를 제거하는.
근데 이 잡초를 제거하기가 모내 기법을 사용하면 너무 좋대요. 왜냐면 줄을 맞춰서 모를 심거든요. 이 모를 벗어나는 이 줄을 벗어나는 것은 전부 다 잡초라고 하기 때문에 잡초 제거가 용이해요. 김매기라고 표현하는데 김매기법에 유리했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최소 3분의 1 이상 절감이 된대요. 이렇게 모내기법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절감되면 뭐 하냐면 한 사람이 평상시에는 한 평에 해당하는 땅에서 농사만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내기법으로 인해서 보다 더 넓은 3평 이상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면 광작이라고 표현합니다. 넓을 광자예요.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농민일지라도 새로운 농법을 잘 활용해서 농업 기술을 이용해서 농사를 잘 짓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냐면 군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농민 중에서 부자 농민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토지는 마구마구 확대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을 땅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한 개인이 많은 땅을 농사 지으면 필연적으로 과거에 농사 지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서 쫓겨나겠죠. 이렇게 땅에서 쫓겨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농민으로서 활동하지 못하고 전락합니다. 떨어지게 돼요. 보통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임노동자로 몰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노동자로 몰락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농민이라고 할지라도 나뉜다는 거예요. 군농과 임노동자로. 사회에서 보게 된 신분제의 변동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경우가 우리 흥부농부 할 때 그 흥부놀부예요. 놀부는 농민이었지만 부자가 됐어요. 딱 봐도 알죠? 반면에 흥부는 농사 지을 땅마저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남의 일을 돕고 품삯을 받아다 어린 아이들을 기릅니다. 이걸 임노동자라고 해요.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흥부놀부전에서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자, 또 다른 변화는 이제 모내기법 말고 지대 납부 형태의 변화입니다. 지대는 땅의 대가예요. 땅값이에요. 농민 중에 상당수는 자기 땅을 농사짓는 자장농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장농이었습니다. 소장농 또는 자기 땅 조금에 남의 땅도 빌려짓는 자장농과 소장농이 합친 거 자소장농이라고 불렸어요. 이 소장농들은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나면 예를 들면 100가마니를 수확하고 나면 그 중에 일부를 땅 값으로 땅 주인에게 지주에게 납부를 해야 돼요. 그것을 지대라고 합니다. 원래 이 지대의 형태는 타조법이었대요. 타조는 정률이에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정해지냐면 생산량의 2분의 1 정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100가마니 생산하면 50가마니는 내가 갖고 50가마니는 땅 주인, 지주에게 납부를 하는 형태가 타조법입니다. 일견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땅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대, 타조법, 정률이라는 것은 이 농민이 자기와는 상관없이 지주, 땅 주인과는 상관없이 농민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땅 주인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득이 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땅 주인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농민 찾아가서 막 때리진 않겠죠. 때리는 것까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압박을 가하겠죠. 놀면 뭐하냐, 나가서 잡초라도 김맥이라도 한 번 더 해라. 그래야 생산량이 늘지 않겠냐라고 압박을 가하겠죠. 원래는 지주와 땅 주인과 소장농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예요. 경제로만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사회적 관계로까지 연장이 돼요. 농민은 살기 너무 어렵겠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 와서 이제 도조법이라는 형태의 지대도 등장을 하고 농민들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도조법은 정률이 아니라 정액이에요. 일정액을 정해버립니다. 농민이 소장농이 지주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100가마니 평상시에 100가마니를 생산해서 50가마니를 각각 나누었었는데 농사가 안 될 경우에는 100가마니 수확하지 못하고 50가마니만 수확해서 25가마니, 25가마니 이렇게 나누니까 지주, 땅 주인 당신도 힘들지 않느냐. 내가 항상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50가마니는 지주, 땅 주인 당신에게 드리겠다. 대신 늘어나는 수확량에 대해서는 내가 다 갖겠다라고 거는 거죠.
그래서 정율이 아니라 정액을 정해버립니다. 그럼 정액이면 뭐가 좋냐?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경제적인 관계가 사회적인 관계로까지 확산되지 않겠죠. 왜냐면 지주는 어차피 50가만이 받으니까 땅 그 소장농을 찾아가가지고 아빠가 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50가만이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좋고. 반면에 소장농은 뭐라 쓰냐면 뭔가 모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더욱더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모내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모내기 하면서 이모작해서 보리 생산을 해가지고 보리는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이런 방법 속에서 역시 분홍이 등장할 수도 있고 몰락하는 사람도 있겠죠.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몰락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좀 더 비상하면 쌀만 농사 짓는 것보다는 보다 더 돈이 될 만한 거를 농사 지으면 좋을 것 같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내다가 팔 수 있는 상품이 더욱더 좋겠다라고 판단해요. 그게 상품 작물이에요. 물론 이 속에는 쌀도 들어가 있습니다. 쌀도 내가 먹기 위한 작물이 아니라 더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돈이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인삼, 연화, 담배 같은 것을 생산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면서 전반적으로 농업은 크게 발달하면서 이 속에서 잘 적응하는 농민들은 분홍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임노동자로 몰락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자, 반면 수공업. 조선 전기는 수공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사회예요. 수공업을 막았죠. 조선 전기는 농본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수공업, 상업 이런 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조금씩 이제 시장이 발달하는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제 상업에서 확실히 드러나겠지만 내다 팔만한 수공업품이 필요했고 그래서 조선 전기는 관영 수공업이 발달하지만 조선 후기는 각각 민간에서 하는 민영 수공업이 발달해요. 이거는 고려 시대도 그렇고 조선 시대도 그래요. 고려 시대도 고려 전기에는 관영 수공업 발달, 조선도 후기에는 고려나 조선이나 모두 민영 수공업을 발달합니다. 이건 큰 특징이었는데 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선대제 수공업이에요. 이름이 어렵죠? 먼저 선자에 대금대제예요. 먼저 대금을 지불하고 수공업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일단 전반적으로 이 조선 후기 사회 변동과 문화의 세경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일본이에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나라의 정신을 막 파괴하려고 했거든요. 조선 너네는 발전하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한테 주입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발전하지 못했어. 항상 그대로였어. 너네는 계속 고대, 계속 중세였고 근대, 현대로 발전하지 못해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했고 우리 조선도 우리 고려 조선 이어지는 우리나라 역사도 전 세계가 발전하는 과정 그대로 발전하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산업혁명과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대제를 다시 보면 먼저 대금을 지불하는데 누가 대금을 지불하냐면 좀 돈이 많은 상업 자본가? 자본가까지 부를 수 없지만 어쨌든 좀 물주, 돈이 많은 사람이 물건을 내다 팔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물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더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공업자들을 찾아가서 물건을 만들게 합니다. 먼저 대금을 지불하고 자 재료 주고 대금 줄 테니까 이런 거 만들어 내가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찾으러 갈게. 이게 바로 선대제 수공업이에요. 이게 중요해? 네, 중요해요. 왜냐면 이런 모습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냐면 처음에는 각 집마다 장인들이 수공업을 만들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을 야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힘들어 모여 한 곳에 모으게 되면 이 모은 장소가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공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제 수공업으로 발달하고 공장제 수공업, 공장제 공업 바로 산업혁명이거든요. 산업혁명의 전 단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선대제 수공업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광업, 자 광산, 철, 금, 은 막 캡니다. 근데 조선 전기는 광업이 크게 발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수공업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광업조차도 역시 발달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배운 사람이 명확히 알겠지만 이 시기 16세기를 넘어가는 시점에 은의 수요가 폭증을 합니다. 특히 청나라가 은을 너무 좋아해요. 청나라가 무역하려면 다 은으로 대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은들이 막 중국으로
명청으로 모이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 역시 청나라와의 유역을 위해서 은이 많이 필요했었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민영광산이 발달하게 돼요. 당연히 관영광산보다는 민영광산이 훨씬 더 활발한 광산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덕대입니다. 덕대는 광산 전문 개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뭐 돈은 없지만 물주가 이 사람한테 돈을 내줘요. 야, 이번에 민영 광산을 하나 개발하려고 하는데 난 돈은 많은데 광산을 개발할 능력이 없어. 네가 다 해봐. 내가 돈 내줄게. 그러면 덕대가 채굴하는 사람, 재련하는 사람 이런 노동자나 기술자들을 고용을 해서 광산을 채굴하는 산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전문 경영인이잖아요. CEO네. CEO 자본주의의 발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도자잖아요.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하면서 뭔가 우리나라가 근대로 이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구나. 선대지수공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증거로 꼽고 있고, 잠재는 몰래 잠자예요. 그래서 몰래 채굴합니다. 그러니까 광산이 은수요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딱딱 허락한 데서만 광산 채굴을 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몰래 가서 광산 채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잠재 광산 개발이 활발해졌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업이에요. 농업도 크게 발달했지만 상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거든요. 상업은 조선 전기에는 천시했어요. 저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안 되지 라고 했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상업이 크게 발달합니다. 먼저 여러 상인들 중에 관어상인이 있어요. 관청의 허락을 받은 상인이에요.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상인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상인이 서울 사대문에서 활동하는 시전상입니다. 지금 서울 광화문 앞에 가보면 세종대왕상, 이순신상 있죠? 그 양 옆으로 시장이 형성됐어요. 그 시장을 시전이라고 했고, 이 사람들이 관청에 물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특권을 하나 줍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난전권이라고 부르고, 난전은 지금으로 따지면 노점상 국가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막 몰래 와서 장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시전상인들이 막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오직 4대 문화, 서울 안에서는 이 당시 한양은 지금 서울보다 훨씬 작아요. 4대문 안에서는 오직 시전상인들만이 금난전권을 갖고 상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을 풀어줬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어요? 정조였었죠. 정조 때 일부 유기전을 제외하고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을 없앴던, 금난전권을 이제 해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신해년에 있었다. 그래서 신해 통공이라고 불렀었어요. 한번 전 시간에 배웠던 8강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전 시간에 또 나왔던 거 있었죠.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관청에 막대한 양의 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상인들이 필요했고, 그들 공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시 관청으로부터 허락받은 상인들이에요. 관어상인, 원래 시전상인은 조선 전기부터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공인이라는 상인들도 등장했구나 볼 수 있고, 자, 아래 내려오면 사적인 상인이에요. 위에가 관청의 허락을 받은 상인이면 아래는 사상, 그냥 일반 상인들이에요. 자, 이 상인들은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는 상인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강 유역에서 활동하는 서울경자, 강경자, 서울 한강이죠. 한강에서 활동하는 경강상인이 있고, 이들은 주로 뭐하냐면 전국에 있는 그 세금을 얻은 쌀을 옮기는 걸 조운이라고 하는데, 조운 활동을 주로 했던 상인들이 경강상인이고, 상인들 중에 사상 중에 가장 유명한 상인, 인삼을 매개로 해서 대외 무역에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송상. 송상은 송악에서 활동하는 상인인데, 송악은 과거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과거 명칭이 송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송상이라고 부르고, 만상은 의주에서 활동하는 상인들, 내상은 지금의 부산이지만 당시 동래라고 불렸던 동래에서 활동하는 상인들. 이렇게 각 지역별 상인들이고, 만상과 내상은 끝과 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중개무역하는 송상이 있고, 그 밖에도 각 포구는 이제 항구 말고 강가에 있는 그런 곳에서 활동하는
객주와 여곽들이 있는데 이들이 정말 크게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허구에 서주로 하고, 근데 이들은 엄청나게 크게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본, 돈이 많아지니까 이 돈을 통해서 하나의 물품, 두 개의 물품, 세 개의 물품을 독점적으로 끌어다가 판매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독점상인이라고 그러죠. 조선시대는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상인으로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점상인, 독점판매상인. 그래서 경강상인, 송상, 만상, 내상, 객주와 여럿들이 도고로 발전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성장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하고, 이렇게 상인가 발달하면서 함께 등장한 것이 시장이 등장해요. 조선시대는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지 않고 장시라고 했는데 18세기 말이 되면 전국적으로 장시,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오일장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조짐이 보이던 시기예요. 그리고 각 지역의 시장이 만들어지면 이 시장은 연결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머리에 짊어지고 보, 등에 짊어지고 부, 바로 보부상도 조선 후기에 등장합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것들 너무 많네. 상인들 너무 많네. 그러면 거래하려면 물물교환보다는 화폐가 좋겠다. 화폐도 등장합니다. 상평통보라는 조선 후기 전국적으로 유통됐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옛날 화폐인 상평통보가 조선 후기에 등장했고, 자, 마지막으로 대무역은 크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보통 무역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도 아니었고 우리나라도 무역을 권장하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청나라를 중심으로, 명나라 청나라를 중심으로 공무역이 이루어져 있었고 또 몰래 상인들이 등장했으니까 사무역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공무역을 대시무역이라고 부르고 사무역을 후시무역이라고 부르는데 역시 조선 후기에 와서 발전하게 됐던 대외무역의 명칭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 어렵지만 뭔가 변화가 많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제 발달은 사회의 변화와도 중요한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자, 먼저 사회 변화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신문제의 동요예요. 신문제가 크게 바뀌게 됐구나. 그래서 양반, 이거 숫자예요. 양반의 숫자는 증가를 했고 상민과 노비의 숫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게 조선 후기가 조선 전기와 전기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고, 각 신분별로 보면 양반, 중위, 상미, 노비를 각각 볼 수 있는데 조선 전기에 맞았죠. 양반, 중위, 상미, 노비 있다고. 양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우리 8강에 봤듯이 정치가 막 변동하면서 양반들이 나뉘어요. 분화. 어렵게 한자어로 써 있는데 나뉜다 라는 뜻이고, 어떻게 나뉘냐면 양반 중에 극소수, 지난 시간에 봤던 마지막 세도 가문 때 가보면 이제 서인, 노론, 이게 아니라 노론 중에서도 안동 김씨 가문, 노론 중에서도 흑양조씨 가문, 특정 가문, 소수 가문만이 권력을 독점하고 대다수의 양반들은 이제 권력에서 멀어집니다. 몰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관직을 맡는 양반의 숫자는 한정적이고 다수는 서울에 와서 관직도 못해요. 다 어디냐면 자기 고향, 향촌에만 머무면서 그 향촌에서 양반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양반들을 향반이라고 하고, 그래도 향반은 양반의 모습이 자기 고향에서라도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양반들은 재산까지 모두 다 말아먹고 완전 몰락합니다. 그들을 잔반이라고 불러요. 조선 후기에는 양반이라고 해서 모두가 권력과 권위를 갖추지 않구나. 향반, 특히 장반까지 몰락하는 양반들이 있구나 볼 수 있고, 반면 중인의 경우에는 중인은 두 개로 나눴죠. 하나는 서울, 양반, 첩의 자식이었고, 하지만 양반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문인 관료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인 정도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의관, 역관, 천문관 같은 기술관들로 나올 수 있는데 약간 달라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자신들을 양반 자식인데 중요한 관직에 오르지 못하니까 우리를 좀 허용해달라, 허용을 통해달라 라고 하는 서울 허토 운동을 벌이게 됐고, 집단 상동도, 그로 인해서 차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봤어요. 누구 왕 때? 정조 때 봤습니다. 그래서 정조 때 허통을 허용해줬고,
신의 통공도 있었고 허락해줬고 상업행위를 서얼들에 대한 차별도 완화시켜줬네. 허통해줬고 그 중에 규장각이 가장 키우려고 했던 규장각 검서관이라는 관직에까지 이 서얼들을 등용하는 모습을 보여요. 조선 후기가 되면 서얼들의 신분이 좀 나아지네. 반면 기술관 역시 그럼 우리도 하자. 그래서 소초운동을 벌여요. 우리도 좀 더 좋은 관직도 얻고 싶고 뭐뭐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잘 되진 않아요. 어쨌든 주민들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신분 상승의 욕구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 상민은 농민, 수공업자, 상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농민이 되어서 있고 이들은 점진적으로 신분 상승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이후, 양난 이후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가난해졌던 관청에 쌀을 납부하고 신분을 사는 경우, 또는 공명척이라고 해서 비어있다, 비율 공자거든요. 이름 쓰는 난이 비어있는 첩은 직첩이에요. 직첩. 관직의 이름을 써놓는 첩인데 실제 하는 역할이 있는 관직이 아니라 그냥 양반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양반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직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름이 비어있는 걸 파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이름을 떡하니 쓰면 본인이 양반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을 주고 양반의 직첩을 사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는 몰락한 잔반한테 가가지고 쌀 100가만 주면서 당신네 뭐 아무개 조씨라면서 네 나도 조씨 하고 싶은데 당신 족보에 내 이름 하나 써주면 내가 100가만이 줄게 라고 해서 족보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상민들이, 농민이나 수공업자나 상인들이 양반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분명히 농민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농사도 드실 거예요 여기.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나 양반이야 라고 변신을 한 거죠. 노비 역시 임진왜란 이후에 낙소책이나 도망을 가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도망간 새로운 곳에서는 나 노비 아니라고 상민을 파는 거죠. 또는 아예 조선에서 노비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비 종무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조선 전기 보면 일천직천이라고 했죠.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였는데, 노비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조선의 목적이었는지 이제 노비의 신분은 누구마다 다르면 딸을 동자고 엄마 모자예요. 어미 모자예요. 그래서 엄마의 신분만 따른 거예요. 엄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 하지만 아빠가 노비라 할지라도 엄마가 상민,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 상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조 이후에 그 아들 순조 때가 되면 1800년에 공노비를 해방해요. 이제 노비를 아예 없앱니다. 관청의 노비를. 그러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는 산업이도 없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노비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노비의 숫자는 증가하구나. 노비들도 상민이나 또는 더 좋은 경우에는 양반으로까지 자기의 신분을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구나. 양반의 숫자는 증가하는데 상민과 노비의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가 여기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하나만 이제 마지막 보고 마치면, 그런 와중에 향전이라는 걸 보여줘요. 향은 향촌 향자고 저는 전쟁 연자입니다.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왜 싸움을 하냐? 이제 하나의 마을을 보면 마을 하나의 향촌을 보면 향촌입니다. 향촌이 있어요. 자 A라는 향촌을 보면 A라는 향촌 누군가 와서 다스려야겠죠. 다스립니다. 누가 와서 다스리면 지방관이 와서 다스려요. 우리 그 지방관 뭐라고 하면 수령이라고 하죠. 수령 양반이에요. 과거 시험 합격한 양반이죠. 자 와서 막 수령을 하려고 하는데 수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있었고, 향리라고 했던 아전들, 앞에서 일하는 향리들도 있었고, 같이 일을 할 때 누가 있냐면 또 이걸 막 방해?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들 그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었어요. 지방 사족이었고, 그 지방에 있는 양반들, 지방 사족들이 우리가 스스로 자치할 거야 라고 해서 만들어뒀던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 유향소라는 기구였어요. 유향소의 뜻이 뭐냐면 수령을 보좌하면서 또는 향리를 견제한다라는 건데, 이 유향소가 이름을 바꿔요. 이름은 향촌에 있는 관청에서 향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청에서 일하는 지방 사족이 바로 양반일 거예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양반이 증가했죠.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새롭게 생겨난 분홍들. 이 분홍들이 이제 새롭게 양반이 돼가지고 우리도 양반이야. 향청에 들어가서 우리도 양반 노릇해야지 라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반대하면 과거에 있었던 양반들, 기존 양반, 사족층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네는 쌍놈이잖아, 농사 짓던 놈들이잖아, 진짜 양반은 우리야 라고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새롭게 양반이 된 분홍층은 친향이라고 부르고 기존에 있었던 양반들은 구향이라고 해요. 둘이 싸웁니다. 왜냐면 원래 권력이라는 것은 다수가 나누는 권력이 아니에요. 서수가 가지고 있어야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들이 자기들의 자식이지만 첩의 자식은 지배층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도 권력을 나누지 않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향청이 다 들어와가지고 다 양반 노릇을 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향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향전을 중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편을 좀 더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수령이에요. 조선 전기는 이 수령은 반드시 누구의 눈치를 받냐면 유양소에 있는 지방 사족의 눈치를 봐야만 했어요. 나와 같은 양반들인데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난 어떡하나 이렇게.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향전이 벌어지면서 이 향전을 벌이고 있는 신양과 구형이 다 누구를 바라보면 수령을 바라봐요. 자기의 편을 들어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령의 권한이 조선 후기 강화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제와 사회와 관련해서 있는 내용인데 좀 어렵죠. 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사상과 문화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